서영시민전화 공식 팟캐스트 진짜 나타났다. 그 1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형입니다. 벌써 어느덧 14번째인데 오늘은 아주 스페셜한 15번째인데 아주 스페셜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전 방송에서 예고는 못 해드렸고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팬카페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거물급 인사가 나온다. 많이들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안가가 정말 입추의 여지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들어찼고 안타까운 게 저희 EJ 팬카페에 많은 분들이 써주셨더라고요.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그냥 돌아간다. 아쉽다.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우리 좀 자리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협소해가지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 대표가 매주 나온다 그러면 제가 200평짜리 어쩌? 근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드리고. 자, 우리 오늘 주인공은 문재인 대표님이시고 들러리 3인방 각자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방에 주인공 비서관이 있어요. 이름이 주인공. 주인공이에요. 성은 주시고 이름은 인공이고. 갑자기 네. 그럼 오늘도 제가 스타트를 끊겠습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개 멘트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선 후보의 입이었다가 지금은 문재인 대표의 뇌세포 중에 하나인 준비했네 진짜. 진짜 지역위원장. 세포 같다. 서울시 강서울 지역위원장 진성준입니다. 네. 위험해. 네. 밖에서 아주 열렬한 환영을 해주고 계시네요. 우리 김광진 의원님. 나 생각했는데 잊어먹었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너무 나 충격받아가지고. 오늘 이분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진성준 의원님하고. 너무 세게 나왔어. 너무 세게 나왔어. 야. 너무 셌습니까? 네. 진섭 의원부터 인사하세요. 생각하는 동안. 네. 아무렇게나 던지는.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시장을 다니고 있어요. 장보기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명절이 되니까 분위기가 되게 좀 들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레이는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성준 의원님이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원래 그렇게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진입니다. 생각을 못했구나. 안 떠올랐어. 네, 그래서 오늘은 트위터로 저희가 공지한 대로 문재인과 함께하는 추석 특집 방송입니다. 1부, 2부 두 개로 나눠서 하는데요. 1부에서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참 진부한 제목이군요. 하여튼 그런 제목으로 진남매 3인방과 또 정치현안, 새정치민주연합 전반에 걸쳐서 대표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요. 2부에서는 우리 한가위 추석이 우리 명절 최대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기쁨을 드리고자 축제의 시간을 갖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 세 분은 빠지시고 가수 이한철 씨, 또 구성현 선생님 이렇게 모시고 이한철 씨가 노래도 좀 하고 기타 치면서 그래서 대표님은 계속 계시고 그러면서 귀향하고 내려가시는 여러분들의 선물 드리는 그런 걸로 2부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쾌한 시간을 갖는. 네. 일단은 우리 본격적. 그러니까 슬퍼요. 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려면 국회의원 셋은 빠져야 되고 유쾌하려면 우리는 빠져야 되고 이건 너무 가슴 아픈 얘기인 것 같아요. 좁아서 그래. 좁아서. 여기가 최대 좁아서일까? 5명밖에 못 앉아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 1등을 계속하면 나온다고 이렇게 저희 출범식에 말씀을 했었는데 첫해 1위 하고 한 번도 못해서 그동안 못 불렀습니다만 구원투수로 등판이었습니다. 내가 1위를 그럼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공식 팟캐스트 진짜 나타날 때 등장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붙어야 되나? 하십시오. 하시죠. 계속되는 위기의 남자 문재인입니다. 위기가 끝날 줄을 모르네. 그래요. 준비하셨네. 준비하셨네. 벌써 적응하셨는데. 이 위기의 남자 이거 심각한 멘트입니다. 이제 기회의 남자가 되셔야 되는데 그 위기의 남자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도 있었고요. 예. 그 김한길 대표의 소설이었어요. 그것도 그 얘기를 못해요. 안 그래도 아니 위기는 동시에 기회다. 그런 뜻이었습니까? 예. 그럼 어때요? 세 분은 문 대표님이 나오시면 우리가 1위를 탈환할 것 같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지. 당연하죠. 그러면요. 그럼요.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군인데. 오늘 뭐 이게 네. 특종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복 좀 입어보자고. 참 우리 대표님의 그 두루마기 또 이 김광진 의원이 무슨 상 받았었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한복은 또 제가 잘 어울려가지고 제가 아까워. 전에 자태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사진으로. 괜찮. 지난번에 무슨 한복 패션쇼에 출연도 하고 그러셨죠. 예. 네. 그래서 한복 입고 방송하자. 그랬죠.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네. 가볍게 묵살당했다. 네, 예. 묵살당했습니다. 근데 우리 저기 밖에 새정치민주연합 디지털 소통본부장 홍정학 의원 나왔지 않습니까? 예. 홍정학 의원이 사실 우리 순위 때문에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어. 예, 담당 PD 호출하고 저 불러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본인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11위밖에 못했다. 11위밖에. 본인이 나왔으면서도 이제는 할 말 없을 것이다. 순위에 대해서. 오늘은 당대표님께 나왔어요. 어쨌든 1위를 할 것 같고 진짜 나타났다가 만들어질 때 굉장히 많은 힘을 주셨고 문 대표가 사실은 힘을 안 줬으면 이 방송이 못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 초기에. 저기 그러니 순위가 안 오르지. 아니 요즘 제가 좀 목이 간당간당하는 바람에 아니 처음에 그 내용보다도 이게 팟캐스트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네. 제가 굉장히 좀 조마조마하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잘하시더라고요. 약속하셨던 특수활동비는 언제 주십니까? 벌써 15회차까지 됐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계세요. 홍종학 본부장님 들으십니까? 홍정학 본부장 여기 외상값부터 빨리 갚아주세요. 그리고 아까 진성준 의원이 뭐 대선 때 입이었다 예. 뭐 이런 말씀했었는데 그때 진선미 의원님도 뭐 부대변인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대변인 대변인 했습니까? 공동 대변인. 예. 6개월 동안 저는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수행했을 때 옆에서 본 문재인은 어땠습니까? 매력적이셨죠. 네. 한 번도 제가 6개월 내내 그때 어느 인터뷰에서도 했었는데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의문이 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대표 후보다라는 생각을 6개월 내내 했기 때문에 행복한 수행 대변인 시절이었죠. 그런데 결과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왜 요즘 친노로 찍혀가지고 네.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네. 응? 네? 친노 명단이 없어. 제가 명단에 안 나와요? 맨날 나와요. 막 필요하면 제가 조용히 있으니까 안 끼웠나 봐요. 뭔 얘기만 하면 그냥. 그 명단은 뭐 아니 안 좋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친노로 언론이 쓰거든요. 아 그런가? 그 명단은 언론이 쓰긴 나름이죠. 친노였다가 반노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왔다 갔다 온천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표님 모시고 당에 대해서 대표님 오셨는데 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개를 아까 뭐 농담조로 위기의 남자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앙위부터 시작해서 뭐 재신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철회까지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야당 지지자들이 마음 졸이면서 지켜봤습니다. 소감이랄까요 소회랄까요 어떻습니까?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예, 함께 정말 마음을 모아서 잘 하든지 또 그러지 못하면 제가 대표를 내려놓든지 그렇게 조금 똑부러지게 이렇게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분란을 끝내자고 제안한 것이 그것이 그 자체가 또 분란거리가 되니까 아주 괴로웠습니다. 송구스럽기도 했고요. 그러나 또 우리 중진 의원들께서 중심이 되셔서 많은 의원님들 또 당무위원들께서 마음을 이렇게 이제 함께 모아 주셨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조금 지지부진했던 만큼 그것을 빠르게 만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추석도 맞이하는데 정말 좀 우리가 국민들과 함께 새롭게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문 대표한테 모자라는 거 강력한 리더십, 강한 카리스마. 그래서 이번에 재신임 안건은 승부수를 던진 거다. 이제 문재인 대표가 바뀌었구나.
그럼 다시 철회하는 바람에 아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세상 일이 이게 전부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죠. 서로 이렇게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또 마음을 맞춰 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하기 나름인 거죠. 저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마련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혁신위원회를 통한 제도 혁신, 특히 그 공천제도 혁신 이번에 제대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 혁신을 넘어서는 또 더 이제 근본적인 혁신들 해 나가고 그 토대 위에서 단합을 제대로 해서 또 우리가 단합하면 당 바깥하고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자연히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단합하면 말하자면 신당이라는 것도 그만큼 입지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합되고 통합된 힘으로 내년 총선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툭 터놓고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문재인 대표를 흔드는 당내에 인사들이 있었죠. 솔직히 뭐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면 대표님께서 그러면 당원과 국민들한테 신임을 물어서 내가 불신임 받으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 해서 신임 투표를 제안을 한 건데 그때는 또 그거 안 된다고 또 말렸단 말이죠.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렇죠. 참 어찌 보면 기묘한 일이죠. 오히려 안 된다고 하셨던 분들 좀 흔드는 쪽에 섰던 분들이 오히려 또 재심 투표 안 된다고 이렇게 또 처리하라고 이렇게 또 말씀들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 당초에 그런 어떤 그 빌미들은 결국 지난번 재보선 그 패배가 이제 제공한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또 저한테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당내의 그 분열과 갈등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제 하나가 되면 맞으면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우리가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냐 안 굳어지냐. 앞으로 대표 흔들기는 그럼 없을 것이냐. 엊그제 저희 집에서 우리 최고위원들 함께 저녁을 했는데 그런 모습 자체를 우리 뭐 당원들 또 지지자들 또 국민들께서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에 저도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잘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만찬은 저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봐요. 전략기획장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네, 그래서 정말로 죄스러운데. 아니 이건 또 그런 아이디어를 탁 올렸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뇌세포 하나가 아니고 장자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대표님? 영업 구기동 비밀이랍니다. 자택 최고위원의 만찬. 저는 대표님 아이디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의 자택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사모님한테 음식을 장만하라고 하고 주문해야 되는데 그런 수고를 안 끼치실 것 같거든요. 이게 사모님이 이제 또 제안하셨지 않았을까요? 음식을 만드는 아니야. 사모님이 장본인이시니까. 이걸 모 언론이 또 쓰면 이제 이렇게 내일 나오는 거예요. 공조직이 가동되지 않고 비선으로 비선으로 인해서 다 전략이 짜진다. 숨은 삼철은 뭐냐 막 이거 또 나와 또.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세 분도 우리 이 작가님과 함께 저희 집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처가 음식 만들기 이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음식 만들어서 그것을 맛있게 먹어주고 막 맛있다고 평을 해주면 아주 이제 좀 행복해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음식도 잘하세요? 잘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결혼 30몇 년 됐는데도 지금도 음식 이렇게 내놓고는 계속 맛있지 그 최고위원들이 맛있다고 평했습니까?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문재인 대표를 싫어하는 국회의원들이 뭐 야당 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왜 싫으냐 물어보면 스킨십이 부족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스킨십은 전 앞으로 좀 대표님께서 또 폭넓게 많이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대표 흔들기 얘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하고 지금 동병상련이 아닌가 제가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또 지금 대표 흔들기를 하고 있으니까 동병상련 말씀하셨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난번 우리 그 능인선언 네네. 그거 뭐 세계 최대 그 약사 대불 예. 이렇게 또 점안식 하기도 하고 하는 그 법회에 갔었는데 이 이제 축사를 하면서 원래 그 약사불이 치유의 부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들 아프다. 그래서 뭐 나도 아프고 또 김무성 대표도 아프고 박웅선 시장도 아프고 거기 서청원 대표가 계셨는데 서청원 대표는 또 과거에 많이 또 아프셨던 분이었고 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뭐 엊그제인가요? 박주선 의원이 결국은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당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박준영 전남지사도 뭐 시민당이라는 걸 만든다 그러고 천정배 의원도 신당을 만든다 그러고 지금 뭐 우리 구민주당도 김민석 의원이 들어가서 마포민주당 들어가서 뭐 새정치민주연합 강력하게 비토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네 개 정당의 공통점은 일단 호남을 축으로 해서 만들었다. 근데 과연 여기에 현역 의원들이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1인 정당으로 끝날 것인가. 만약에 여기 현역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동참을 하면 사실 이거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마이너스인 거고 문 대표님한테도 굉장히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문 대표님이 바라보는 호남 민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그 결국 이제 신당이라는 것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하자는 것인데요. 네. 그 주장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건지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당에 달린 것이죠. 우리 당이 이 총선 승리에 희망을 주고 정권 교체에 희망을 또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신당은 명분도 없고 입지도 없고 지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호남 민심도 그동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대로 희망을 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야단치면서 잘 하라. 그래서 다음 총선 대선 반드시 이겨라. 그래서 정권 되찾아봐라. 라는 것이 그 이렇게 호남에 지엄한 그 민심이거든요. 이렇게 서로 분열돼서 오히려 우리 힘을 약화시키고 희망을 오히려 줄여 나가고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그런 이제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호남 민심이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지금 신당의 흐름은 제대로 다 이제 예고됐던 네. 바들이고요. 예고됐던 바 이상의 우리 당내에 동조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호남을 여러 번 내려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내려가서 지역민들을 만나봤을 때 호남인들이 정말 문재인 대표를 비토한다고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따뜻하게 맞았다고 느끼셨습니까? 그렇게 볼 부분도 있었어요. 저는 확연하게 두 가지 조금 다른 민심을 이제 접했는데 우선 좀 상부의 정치 유지층들은 실제로 뭐 강한 그런 비판들을 말씀하셨고 또 그에 반해서 바닥 민심은 또 다르다고 느꼈고요. 이제 문제는 그 이렇게 상부의 정치 유지층들의 민심이 계속되면 그것이 바닥 민심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인데 저는 근래에 우리 당의 혁신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단합되는 모습을 통해서 호남 민심도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김광희 의원은 호남에 다음에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뭐 누구보다 호남 바닥 민심을 잘 알 거 아닙니까? 문재인 비토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또 이거를 막을 방법이라든가 혹은 뭐 호남 소외론이 만약에 있다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근데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정심 이제 같이 한 어른분께서
식사하면서도 그 말씀 하셨어요. 저녁에 이 방송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 그랬더니 나는 싫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모든 사람, 문 대표님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호남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강한 분노 겸 아픔 이런 걸 가지고 계시고 서운함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실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호남 인사들이 다 잘 안 됐다. 이제 이 인식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있고, 하여튼 그게 가장 큰 얘기들이시죠. 근데 MB 정부나 뭐 박근혜 정부 들어서 뭐 호남 인사들은 더 소외된 것 같은데 그럼요. 혹시 아니 그거는 이제 원래 네.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다 네. 치는데 그러면 혹시 문 대표님이 대권을 잡으면 호남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를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우선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네. 참여정부 때 대통령만 빼고 오부 요인이 몽땅 호남인 적도 있었죠. 네. 권력기관장에서 호남이 빠진 적이 결코 없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 특히 광주 지역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어요. 정치적인 고향이라고 그렇게 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제 호남이 차별받고 소외돼 왔죠. 뭐 우리가 그런 현실을 바라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 10년 기간 동안에도 그 근본적인 변화를 해내지 못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반성해야 될 점인데, 그러나 부산 지역에서 영남에서 전하 노무현 대통령이나 지금도 우리 새정 김정은아 깃발을 두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영남 내에서 또 호남이에요. 네. 호남은 호남에서라도 다수기라도 하죠. 우리는 영남에서 그야말로 소수고, 거기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지지하면 정말 전라도에 빨갱이에 뭐 이런 식의, 또는 뭐 배신자에 이런 걸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당 안으로 들어오면 또 이제 호남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렇게 이제 거꾸로 우리 보고 영남 패권주의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뭐 너무 서글을 푸더라고요. 호남에 대한 그 애정, 저 뭐 어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역에서 사람들,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그러니까 호남 쪽 분들은 아주 간단한 구도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권도 하고 대권도 하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권을 하시게 됐던,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도전하셔서 당대표가 되셨을 때에 좀 더 목표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구도신 거예요. 당권도 장악하고 대권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박지원 대표의 슬로건이었죠. 근데 그것이 저는 정권 너무- 교체하려면 당권도 하고 태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분리해가지고는 대선에서 못 이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저는 이제 맞아면 호남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했기 때문에 맞아면 이제 그런 말씀들을. 서로 간에 경쟁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총선 이후를 생각하면 다음 총선 이후부터 다음 대선까지 뭐죠? 1년 한 8개월 남았나요? 네. 정말 우리 이게 정치 현실로 보면 정말로 긴 기간입니다. 뭐 롤러코스터를 10번도 더 탈 기르는 기간이죠. 대선에 관한 준비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총선 승리에 집중할 때죠. 지금 우리가 맞으면 앞으로 우리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총선을 승리해야 된다라고 전제로 우리가 말하는 것뿐이지, 지금 우리가 대선을 말할 때가 아니라 그저 하여튼 닥치고 총선 승리 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도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말씀. 네. 그래서 밖에서 열렬히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리고 요건 뭐 진성준 의원도 함께 좀 대답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문 대표께서 그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했고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비롯해서 소득 중심 경제 이거 사실은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호응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지지도로 연결되지 좀 않는 것 같아요. 이 좋은 경제 정책이. 그래서 홍보를 좀 더 강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홍보 문제는 전략위원장님께서 좀 어떻게 이 더 강할 건지 말씀 좀 해주시고, 문 대표께서는 경제 정책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하시고 또 뭐 중국 방문하는 것도 역시 경제 문제 때문에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연계시켜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쓰는 내세포라니까요. 아니 그걸 왜 진성준 의원님한테 물어봐요? 그래도 그걸 왜 물어봐? 아니, 여기 3명 중에 대답할 사람이 진성준 의원밖에 없어요. 그게 답이 나오겠냐고요, 그게. 자, 답을 해주세요. 아니, 그 답을 제가 하시죠, 대답할 그러면.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답이 없어. 전략기획위원장이 전략을 짜야지. 홍보위원장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 모든 걸 홍보를 어떻게 할 건가를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홍정아 의원님 모셔와야 아니, 되는 거 아니에요? 끼어들었으면 책임져야지. 예? 아니 저는 한 번도 당직을 맡지를 못했어요. 전략기획위원장을 호시탐탐 노리는 김광준 의원님이 이 그러면 시간에라도 얘기해 어떻게 주세요. 전략기획위원장을 교체하실 생각은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한다거나 답을 안 하십니까? 아니 저는 공동으로 할 용의가 있고 언제든지 그만둘 용의가 있어요. 말만 이렇게 해요, 말만. 대표님이 안 놔주셔서 그런 거라니까. 정치인은 사직을 하면 그 순간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임명직이라서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당직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질문 드린 핑계. 요지는 경제는 새누리가 잘한다라는 이런 프레임을 저 새누리에서 계속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망 자극하고 욕구 자극해서 표를 얻었던 건데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우리가 얼마나 경제 발전했냐? 누구 때문에 IMF를 탈출했냐? 하여튼 이 프레임을 우리 바꿔가지고 우리도 경제를 잘한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 문 대표님 어떻게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뿐만 아니고요. 안보도 우리가 훨씬 더 유능하죠. 네. 국방이 3인방. 아까 그 경제도 실제로 그 노무현 김대중 정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경제 성장률부터 시작해서 무슨 실업률 뭐 이 모든 경제 지표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월등 우수하거든요. 혹시 또 뒤에 정부들은 시기가 뒤기 때문에 불리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 앞에 김영삼 정부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김영삼 정부는 IMF 위기를 맞으면서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했습니다. 완전 파탄식. 김대중 정부는 그 IMF 위기를 극복하고 5% 이상 성장을 해냈잖아요. 요즘은 세계 금융위기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해도 핑계 될지 모르겠는데, 경제 위기 면에서는 IMF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없었죠.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정말 탁월하게 경제 운영을 했잖아요. 경제 면에서 우리가 더 유능하다는 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안보 면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김대중 정부 때는 2차례 서해 해전 겪으면서 NLL 튼튼하게 지켜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요, 아예 북한하고 군사적 충돌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북한하고 군사적 충돌 때문에 우리 장병이나 우리 국민들이 아까운 그 목숨을 희생당한 그런 일이 아예 없었죠. 안보를 위해서 우리 고귀한 목숨을 바치는 그것은 잡순간 일이지만, 그렇게 희생당하지 않고도 평화를 지키고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더 유능한 더 좋은 안보지 않습니까? 뭐 그 말씀 강조드리고 싶고, 실제로 우리는 다음 총선 때까지 우리 당이 더 유능한 경제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상과 보관들이 있어요. 이제 그 일단으로 우리가 보여드렸던 것이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소득주도 성장, 또 지난번에 한반도 신경제 지도, 또 경제통일 이런 비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비전들이 그동안 당내의 여러 가지 분열 상황 때문에 다 가려지고 제대로 이렇게 부각되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가 단합해서 나가면 뭐 정말 국민들께서 제대로 아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지금 추석을 지나고 나면 우리 그 청년들의 여러 가지 지금 절망적인 상황,
타개하기 위한 청년 경제에 관한 비전도 발표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어떤 그 구상하에서 다음 달에 중국 방문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이렇게 새누리당 그 10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의 이 경제 실패 무능을 제대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실력 있는 대한정당이라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중국 방문하시고 중국의 지도자들하고도 당연히 만나시겠죠. 예. 저는 그래서 제시님 문제 카드 꺼내셨을 때 중국 가야 되는데 저거 제시님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중국 가시려고 제시님 철회한 건 아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청년 일자리에 대한 아까 대표님도 언급하셨지만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네. 그 88만 원 세대라는 그걸 지어낸 그 우석훈 그 경제 박사님이 지금 저희 그 연구원. 당에 당에 들어와 부원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그 안들을 다 만들어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발표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 당에. 그래서 홍보라는 게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의 분열 상황들이 마무리가 돼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집중이 좀 이루어지면 그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이 경제 행보나 정책 행보를 해도 당 내에서 누군가가 뭐 신당을 말하거나 뭐 이렇게 탈당을 말하거나 또 이런 저런 뭐 네. 이렇게 또 뭐 우리 그 당을 흔드는 그런 이제 말들을 하면 이런 경제 행보나 정책 행보가 다 그냥 가려져 버리거든요. 네. 이제 우리 당이 이 제대로 나가면 그것보다 더 큰 홍보 방안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 방금 뭐 청년 얘기도 나왔으니까 오늘 새벽인가요? 부산에서 좀 해프닝이 있었어요. 20대 여성이 그 부산 시내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한 70여 명의 경찰이 출동해서 수색을 한 거죠. 뭐 범죄에 연관된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동안 취업이 안 되니까 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올라가서 하느님 제발 취업 좀 시켜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지른 거예요. 범죄하고 연관된 게 아니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산에 올라가서 신을 찾으며 살려달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진짜 현실인 것이죠. 그러면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아니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권 잡으면 뭐 달라져?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청년들이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권을 잡으면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주고 많은 혜택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투표를 해라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에 대한 보관,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보관 뭐 이런 거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우선은 정치가 내 삶하고 무관하다. 정치가 뭘 우리가 해결해 주냐. 그래서 뭐 이 당 저 당 뭐 다 뭐 그게 그거다. 이런 생각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지금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도 결국은 우리 정치가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참여해서 정치를 움직여야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 좋아진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인식이 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절망스러운 현실은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도저히 우리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 세계적인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 옛날 방식의 경제 패러다임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경제를 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 성장, 또 포용적 이게 노동 정책 이게 필요하다고 온 세계가 다 같은 소리를 내고 있고 심지어 뭐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제는 맞지 않는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서 이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 이 하는 것이 맞으면 청년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주고 희망을 찾아주는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노동계획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방안 중에 하나가 해고를 더 쉽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고용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네. 고용을 줄이는 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까? 그리고 과거에 IMF 위기 때는 기업이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후덕이 아프지만 정리해고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도입했던 것이거든요. 네. 지금은 재벌 대기업은 사상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재벌 대기업의 그 이익이 중소기업으로 가계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 현실이 어려운 것인데 해고를 쉽게 해서 재벌에게 대기업에게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준다? 거꾸로 가는 방향 아닙니까? 그 제가 새누리당의 어느 의원하고 라디오 토론에 나가서 임금 피크제나 또 해고 자유화가 청년 일자리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청년 고용 할당제 등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의원이 청년 고용 할당제를 공공기업에 강제하는 것이야 문제없을지 모르지만 민간 기업에 강제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청년 일자리인가. 네. 이런 거를 좀 냉정하게 비교해 보면 그냥 그래 다음 정권은 새정치민주연합이야.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이야. 이렇게 될 텐데 당내 분열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안 알려지는 거죠. 그럼 노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에 대해 관해서 화방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신 분 송혜성 씨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친 노동법 개혁을 필사적으로 막아주십시오. 이거 문 대표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이 계약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누가 피해를 받는 건지 쉽고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정부와 여당이 돈과 힘과 조중동 등 언론과 합작하여 TV 광고나 현수막으로 국민들을 호도할 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지하철역, 버스 환승 터미널 등에서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 여당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시고 새민연이 노력하고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 서민을 위한 정당임을 그 진정성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겨주십시오. 싸울 땐 확실하게 끝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발 지지자들 눈높이에 맞춘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과 싸움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문 대표께서도 싸울 줄 아는 강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96년도에 노동법 날치기 통과시킬 때 그때 김대중 총재를 비롯해서 야당이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투쟁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선두에 서서 투쟁하는 모습이 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가 노동법 그 개정 그 법안을 날치기 네.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 한 사건으로 그 김영삼 정부가 민심을 잃고 네. 결국은 실패한 정권이 되고 만 거예요. 지금 그 박근혜 정부가 지금 노동법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처럼 노동계의 반대 또 우리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저는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선 경고를 하고요. 네. 이 노동법, 이 노동개혁의 이제 방향은 첫째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격차가 너무 커서 대다수 비정규직들이 제대로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내수가 지금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정규직들의 처우를 높여서 격차를 해소해 주는 것,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또 지나친 임금 격차 이것을 또 해소해 주는 것 그리고 세계 최장 시간에 이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하게 가야 되는 이렇게 노동 시장 구조 개혁의 방향이고 그리고 또 노사정이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하는 그 사회적 대타협을 해놔야 되는 방향도 바로 그 점에 있어요. 그 우리가 지금 그 새누리당이 제출한 그 이 노동 5개 법안은 우선 노사정 합의하고도 맞지 않는 거죠. 협의하게 돼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법안을 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합의했던 내용 속에 없는 법안들을 이렇게 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이 노동계 또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서 기필코 우리가 막아낼 것입니다. 네. 그 세 분은 이제 지역을 다 적극적으로 누비고 계시니까 바닥 민심을 누구보다 알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충격적인 여론조사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이 박근혜 노동개혁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 정말 나쁜 법인데. 어떻게 진짜 돌아다니 보니까 어떻습니까, 민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좀 많이 왜곡돼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걸 바로잡아야 될까라는 거를 항상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시장을 오늘 제가 이제 주부이기도 하니까 뭐 약간 사입이지만 뭐 밥을 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전통시장에 뭐 이렇게 장 보러 갔거든요. 근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상인들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잠깐 잘못 들었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게 딱 전형적인 가게가 아니고 그냥 조그만 옆에서 이렇게 육아 같은 거를 파시는 가족들이더라고요. 한 남자 청년들과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한 4명 정도. 근데 그분들이 알고 보니까 그 가게에서 쫓겨나가지고 억울하게 그래서 거기 와서 장사를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맘상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을지로위원회를 또 그러면서 정말 좀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미 나와 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좀 노력해달라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그 홍보도 안 되고 있지만 그렇게 실제로 겪었던 분들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뭐 입소문 게, 내주시고. 입소문을 내주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청년 일자리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당의 혁신위원님이신 그 청년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임금 피크제가 청년 일자리로 연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노동의 유연성이 이게 뭐 그러니까 유연성이라고 표현되니까 그렇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네. 그 지금 그에 대해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동안 뭐 그런 여론조사 그 결과가 발표된 적도 있는데 예, 그것은 초기에 가장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대한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여러 가지 원론적인 입장에서 놓은 조사 결과들이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왔는데 쉬운 해고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여론이 월등 높았고요. 그다음에 노동개혁의 과제 가운데 첫 순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그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 상생,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이런 것들이 1, 2, 3 이런 순위로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임금 피크제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해법이 아니다. 라는 점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었고요. 원래 그 임금 피크제는 일자리 만드는 방안이 아니죠. 네. 임금 피크제는 정년 연장을 위한 방안이에요. 네.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기업 부담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정년 기간 동안에는 이제 임금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임금 피크제의 취지거든요.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정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임금 피크제를 하자라는 제가 공약을 네. 했었어요. 그런 지금도 임금 피크제는 정년 연장을 위해서 논의돼야 됩니다. 저는 임금 피크제 찬성합니다. 네. 그러나 임금 피크제를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으로 그렇게 논의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님 잘 말씀하셨는데 그 여론조사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젊은 사람들일수록 임금 피크제가 청년 일자리와는 무관하다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40대에서 압도적으로 높고 30대, 20대로 갈수록 임금 피크제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답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의 엉터리 홍보 논리에 초기에는 잠시 헷갈렸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안다니까요. 아는데도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뭔가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은 기대감을 갖는 막연한? 거예요. 네, 막연한 기대감. 손혜원 위원장님 오셔가지고 그 이후부터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우리 당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그 네이밍을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이 뭐 노동 유연성 뭐 이렇게 단어를 꺼내 들면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다 그건 우리 쉬운 해고다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구구절절히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전혀 이해되지 않는 와닿지가 것들이 않는 와닿지가 거죠. 않는 거죠. 노동 네. 유연성은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불러서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바로 쉬운 해고다라고 규정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지요. 그래. 그럼요. 우리 김광진 의원님은 멋있던 당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근데 아쉬워서.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하고 예. 있다라고만으로 아니, 인지해가지고는 안 물론입니다. 되는 거죠. 예.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청년이시니까 네. 그런 네. 것이 훨씬 더 예민하게 그 그리고 반응들이 지금 뭐 느껴질 정부 차원에서나 뭐 대통령도 그렇고 이벤트성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특별 휴일을 만들고 특별 뭐 면회를 주고 특별 간식을 주고 뭐 이런 일들을 막 계속 하시는데 희망펀드. 희망펀드, 청년 희망펀드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근데 참 웃긴 일이잖아요. 대통령을 뽑아서 이 350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잘해보라고 하는데 2천만 혼자 원 무슨 내시고. NGO 단체 만들듯이 본인 월급에서 얼마 내가지고 펀드를 만들어 청년의 고용을 하고 청년의 희망을 주겠다. 이런 인식 자체가 사실은 너무 허구적인 것인데 바로 즉각 대응이 저쪽하고 다 각이 서지는 대응이 그래서 잘 나는 안 되는 그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있는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내서 뭐 그런 돈으로 청년 일자리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야 뭐 노블리주 오블리제 뭐 이렇게 뭐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러나 그것은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 그리고 그게 문제점이요. 할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보니까 총리실에서 다 보고받는다고. 은행에서 은행 직원들로 강제적으로 할당하고 네. 은행 경비원까지 거기에 은행의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비정규직까지도 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말이 되냐? 그 자발적으로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막 강제되고 할당되는 것 이것도 이제 뭐 물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보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이런 모태펀드가 필요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모태펀드는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그러니까요. 모태펀드를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크라우딩 펀드를 비롯한 민간 펀드들이 결합해서 청년 창업자들에게 무슨 저리로 돈을 융자해 줄 수도 있고 보다 더 좋은 방안은 창업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 창업을 아주 획기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번 내년도 예산에서 정부가 그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모태펀드로 지금 2천억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그런데 턱없이 적습니다. 우리 당은 최소한도 그 5배 1조 원 이상은 돼야 된다. 그렇게 지금 그 주장하고 있고요. 이번 정기국회 우리 예산 심의 때 관철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얘기 좀 해볼까요? 아무래도 총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8, 9개월 정도 남았습니까? 뭐 그 정도 남았는데 뭐 문 대표께서도 아까 전에 총선에서 지고 대선 이긴 것은 의미가 없다. 총선 이기고 대선도 이겨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선거 구도일 것 같아요. 이게 결정 나야 뭐 좀 할 것 같은데 빅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권영별 비례대표 이거
줄이고 오히려 지역구를 늘리겠다는 후퇴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고 권역별 비례대표도 이렇게 교환하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 그만큼 중요한 겁니까? 처음에 제가 일괄 타결을 이렇게 주장했을 때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에 관한 문제고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에 관한 거기 때문에 맞아면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일괄 타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맞지 않다라고 우리 당 내부에서조차도 좀 다른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서로 좀 연결되는 거예요. 오픈 프라이머리는 선거의 입구에 해당하는 공천에서 민심을 더 반영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거의 결과에서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자는 거예요. 30%의 지지를 받은 정당은 30%의 의석을 가지고 50%의 지지를 가진 정당은 50%의 의석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받고 있는 지지가 50%보다 훨씬 낮잖아요. 네. 제가 있는 부산 지역에서만 해도 새누리당이 50% 지지를 넘지 않습니다. 투표 득표율이. 그런데 18석 의석 가운데 16석을 지금 가져갔어요. 전혀 비례성이나 대표성이 맞지 않는 그런 선거제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의 정치 구도가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주의 정치 구도도 타파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대표성도 살리고 맞아요. 민심이 정직하게 반영되는 그런 이제 선거제도로 하자는 것이어서 서로 이제 수미일관하는 것인데 그 효과를 보자면 공천 이것은 당내에 공천의 과정에 관한 어떤 민심 반영일 뿐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투표 선거의 결과를 의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성 면에서는 한 100배 정도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총선 자세한 질문 들어가서 뭐 안철수 의원 같으면 백석도 못할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 대표께서는 처음에 대표되면서 뭐 목숨을 걸었다 이런 표현도 하셨고 총선에 지면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혹시 예상하고 있는 뭐 의석수 이런 거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뭐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늘 그래 왔습니다만 새누리당의 지지 기반 그다음에 그 당세 조직력에 비하면 우리 당은 훨씬 못 미치죠. 네. 그러나 이렇게 약세인 정당이 이길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맞아면 똘똘똘 뭉쳐서 신명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적지만 함께 뭉쳐서 신명나게 하면 국민들도 지지를 보내게 되죠. 현실이 어렵다고 선거에 대해서 미리부터 비관한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그 신명을 꺾는 일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단합하면서 신명나게 선거에 임할 수 있는 당을 만드는 게 우리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가 이제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냐. 그거야 뭐 지금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그 이제 일반 여론들이 이제 판별을 해줄 텐데요. 어쨌든 국민들이 기대한 만큼 그보다 우리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이겼다고 봐주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새누리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는 것도 해당될 수도 있고 또는 그동안 우리가 열세 지역이었던 영남이나 강원이나 또는 뭐 이렇게 충청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더 많은 또 의석 약진을 한다면 그런 것을 또 승리로 볼 수도 있을 테고요. 저는 이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이 반드시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 분 문 대표님께 질문 같은 거 없습니까? 그동안 뭐 당에서 마주쳐도 잘 못했었던 거. 참 기회 아닙니까? 이런 데서.
질문이라든가 뭐 질문. 부탁이라든가 청탁하세요 여기서. 아니 저는 아까 그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당에서 그 대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대표님들까지 해가지고 경제 과외를 하셨었던 거잖아요. 과외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을 계속 모셔서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그것이 효과가 느껴지시는 건지 저는 느꼈는데 대표님 스스로는 어떠신가 궁금하네요. 그 진짜 우리가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걸 해서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또 청년의 상황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먼저 그거를 알아채고 그것을 위한 책들을 쓰고 연구를 했던 그런 아주 유능한 분들이 지금 우리 당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효과가 정말 있으시던가요? 우리가 이렇게 경제 공부 매주 화요일 날 뭐 새벽 7시 또는 8시 뭐 그렇게 해왔는데 1차 과정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2차 과정 들어갔는데 저는 1차 과정 뭐 별로 빠지지 않고 많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경제 공부 자체에 큰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을 우리 전임 대표들이나 우리 최고위원들 이런 우리 당의 조금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이제 대상이었는데 함께 이렇게 공부하면서 토론하고 하는 것이 맞아면 우리 당의 경제 정책에 관한 방향을 이렇게 잡아 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됐죠. 우리 소득주도 성장,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이런 것이 다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었고 결국 5분에 제가 앞으로 곧 발표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구상들도 그쪽 팀에서 지금 다 준비해서 만든 것입니다. 두 분은 없습니까? 아니 저는 좀 차원이 낮은 질문을 하는 거 하고 싶은데 난 이거 해서 저질 질문이라고 또 욕먹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런데 8월 20날 혁신안을 처리하기 위한 당무위원회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무위원회 때 보통은 예전에 사무총장제가 있었을 때는 수석 사무부총장이 사회를 보고 했는데 그때 총장제가 폐지되고 뭐 그래가지고 저더러 사회를 봐달라고 그런 이제 당에서 요구가 있어서 제가 사회를 봤어요. 그래 이제 혁신안을 처리하기 위한 당무위원회였는데 뭐 그렇게 심각한 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조금 심각했나요? 평가위원회가 당규로 채택돼야 되니까 일부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사회를 보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작하기 전인데 우리 대표님이 입장하신 뒤에 갑자기 저한테 막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회의는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요? 잘 되는 거요? 그래서 심각하게 서로 얘기를 나눈 모양의 사진이 막 이렇게 많이 실렸거든요. 그런데 정작 대표님이 저한테 물은 것은 그렇게 심각한 얘기가 아니었거든. 오늘 회의 잘 될까요?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드는 생각이 대표님이 진성준이가 사진에 한번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오셔서 귓속말 하듯이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낮은 수준의 질문이군요. 그때 왜 오셨어요? 실제로 우리 아까 우리 안 쓰는 뇌세포야. 진성준 의원님은 전략기획 뭐 이렇게 잘 못한다고 우리 두 분이 타박을 하셨는데 제가 대표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인사에 이런 좀 변동이 있었지만 줄곧 전략기획위원장을 이렇게 지금 맡아주고 계시죠. 제가 계속 위기가 있으신 거예요. 제가 안 놔주고 있어요. 지금 새로 이렇게 지역구를 맡아서 내년 총선 이렇게 준비하려면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처진데도 이 당 전략기획을 맡아서 맞아 이제 희생을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업어주고 싶어요. 아이고. 사진 찍히려고 가셨네. 부디 공천에서 탈락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뭐 부탁 겸 뭐 이렇게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제일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스킨십 말씀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스스로는 그래도 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옆에서 느끼기에는 아닌 느낌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실제 뭐 저를 그냥 기준으로 한다 치더라도 제가 상임위에서도 옆자리에 앉아있는 짝꿍이거든요. 상임위로 봐도. 그리고 뭐 제가 여러 개파로 언론이 막 원하는 대로 쓰긴 하지만 또 정편에서 가끔은 문재인의 호위무사 뭐 이렇게 해서 막 쓰기도 하고 하는 사람인데 실제 저랑 1대1로 커피 한 잔 마셔본 적이 없어요. 저랑 밥 한 번도 1대1로 한 적은 없거든요. 뭐 그냥 방에 한 번 와서 차 한 잔 하자 이렇게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좀 가깝게 느끼고 있는 사람도 그런 상황이면 조금 먼 발치에 있는 사람은 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요. 의원들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시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더 풀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해보면 당사자는 별로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옆에 보좌진이나 주위의 참모들이 또 그걸 제안하거나 재단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의 진짜가 나타났다에 출연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 이렇게 시나리오가 잘 짜지지 않더라도 나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시나리오의 문제, 뭐 시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율 때문에 계속 된다 했다 안 됐다 했다 이게 반복됐던 것들도 저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게 근데 아마 본인의 의도와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하려 했더니 지적을 하고 계셨는데. 아니 청탁이든 청원이든 뭐 이걸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시민들을 만나러 가는 장소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그 열린 자세로 그리고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주위에서의 결정보다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조금 더 편한 것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기왕에 말이 나와서 하나만 더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젠틀제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좋아해요. 문재인 대표의 멋진 모습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초췌한 모습이 많으세요. 저는 그래서 그런 힘들잖아요. 아니, 스트레스를 아니. 나는 근데 정신적인 힘들겠다. 스트레스도 그렇지만 일정에서의 조율도 물론 대표니까 가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스스로에 대한 그 보여지는 외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좀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가지고. 네, 뭐 부탁인 거 있기도 하고 또 스킨십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는데 어떻게? 근데 뭐 이제 또 그렇기도 하겠는데 거꾸로 저의 일정을 놓고 보면 정말 뭐 매 점심 매일 저녁 이게 늘 뭐 우리 의원님들을 만나거나 뭐 하여튼 누구를 만나든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일정이에요. 제가 제 개인적인 시간을 물론 그렇죠. 가지는 것이 거의 힘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심 저녁 말고도 매 일정들이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는 일정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냐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고 그런 뭐 일정들이 더 이제 좀 효과적으로 또 시민들에게 좀 더 이렇게 좀 잘 다가갈 수 있도록 또는 또 우리 의원님들도 더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잘 짜여지면 좋긴 하겠죠. 어쨌든 그런 뭐 함께 이제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하여튼 솔직히 좀 일정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는데 아까 제가 신명 이야기를 했는데 좀 신나면 막 일정이 많아도 좀 덜 힘들 텐데요. 우리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돼 있잖아요. 다들 돼 있는데 좀 뭐 신나게 할 수 없나 이제 이런 생각들 하죠. 호위무사가 옆에서 제대로 호의를 안 해줬으니까 신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당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얘기 꼭 하고 싶은데 이 당직을 갖고서 당직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명절 전전날이어가지고 내일은 이제 다 귀향들 하고 하니까 각 지역구마다 온갖 무슨 행사들이 있는데 오전 11시에만 3개의 행사가 제 지역구에 있었는데 저 당 회의하느라고 그거 다 못 갔어요. 예? 근데 저랑 경쟁하는 무슨 당내 경쟁자뿐만 아니라 타 정당의 경쟁자도 거기 가서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고 시민들 만나고 있는데 저는 당 회의하고 있거든.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한지 몰라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저는 아주 뭐 미천한 당직이니까 그렇지만 당대표는 그야말로 살인적 일정입니다. 근데 그런 살인적 일정에 대해서 대표가 나를 안 만나준다. 의원들하고 자주 안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대표의 의중이나 당의 노선을 대표가 일일이 의원들을 만나서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제 그 사안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네. 설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아니죠. 그런 점은 있어요. 그 우리가 보면 너무 좀 의존적인 그런 일정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 네. 그죠. 진짜 좀 그 이렇게 제대로 진짜 스킨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정들이 돼야 되는데 의례적으로 대표가 참가해서 그냥 축사 인사말 해야 되고 사실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그렇죠. 예, 이런 일정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저하고 김무성 대표도 같이 초청받으면 서로 의논해 가지고 좀 같이 안 가는 쪽으로 네, 하자고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을 문 대표님이 하나, 예, 문 네. 대표님 나오신다니까 네. 저희 메일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 네, 네. 우리 네 명 중에 목소리가 제일 낭낭하신. 낭낭한 제가 읽겠습니다. 첫날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도 대표님한테 응원 드리려고 제가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언제나 변치 않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몇 가지의 질문들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그 우리 김강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랑 또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인데 대표님이 눈을 못 뜨신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눈이 이렇게 감겨가지고 그걸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되게 안타까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것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이 너무 살인적이니까 당대표님은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드니까 위기의 남자니까 계속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일정을 너무 살인적으로 소화를 하니 어느 일정 안에서 보여지시는 모습은 피곤한 모습이신 거죠. 신명나지 않는 어느 지점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사람들 눈에는 보이고 참 그런 게 안타까운데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주 간단한 질문을.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인데 그 많은 일정을 소화시키는 거 보면 걱정이 됩니다.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보다 많이 마르신 것 같고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비결을 알고 싶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비결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냥 열심히. 예,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별도로 뭐 이렇게 꾸준하게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못 하고요. 다행히 제 집이 그 북한산 자락이라 나서면 북한산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심지어 뭐 비가 오더라도 비 맞으면서라도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다녀오곤 하죠. 그 뭐 보약이나 이런 건 안 챙겨요. 보양식이나 뭐 보약이나 먹는 걸로 그런 건 없습니까? 따로 챙겨 드시는 거? 그래도 다행인 게 대표님 식사를 잘 하시잖아요. 그죠? 밥을 예, 맛있게, 뭐 맛있게 많이 먹습니다. 맛있게 드시죠. 밥이 보약이다. 다른 질문 끝입니까? 거요? 저도 질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유학 중인 송지희라고 합니다. 유학 중에 간간히 진짜가 나타났다를 듣다가 추석 특집으로 문재인 대표 출연과 사연 모집을 한다기에 적어봅니다. 귀국하자마자 들은 소식이 문재인 대표님이 재신임을 묻겠다는 거였어요. 조금 충격을 먹긴 했지만 4.29 재보선 이후 당 내부 갈등이 커졌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했기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째, 문 대표님께서 재신임 카드를 던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정세균 의원의 기자회견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정 의원님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대표님의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에 반증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두 분 사이가 틀어졌을 수도 있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자, 답변 듣고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이건 제 질문이 아니네요. 이거 제 질문이 아니고 송지희라고 하는 네, 유학생의 질문. 예, 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언론에서 자꾸 그런 점들을 좀 뭡니까 좀 갈등 풀리고, 예. 또는 분열 자꾸 이렇게 다루는데
뭐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내 갈등이 깊어진 건 혁신안의 내용으로 인해 생긴 갈등도 있겠지만 혁신위 내부에서 사전에 입장을 조율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감이 생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혁신위와 지도부 사이에서 의견 조율이 사전에 있었다면 갈등이 심해지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혁신위는 사실은 우리 당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위원회에 정권을 드린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혁신위의 혁신의 이 방향이랄까 그 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혁신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격상 우리 지도부하고 조율할 수 없는, 조율하지 않아야 하는 아주 국민적인 입장에서 우리 당에 요구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전에 조율했다면 뭐 당 대표의 입김이 미치고 또 우리 최고위원회의 입김이 미치고 하면서 아마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고 저는 이렇게 밋밋한 그런 혁신안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혁신, 특히 공천제도의 혁신이 말하자면 혁신의 어떤 본질은 아니다. 그렇게 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정당으로서는 특히 또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공천제도 혁신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거든요. 우리 정당 사상 초유의 공천제도 혁신을 이뤄낸 거예요. 혁신위원회도 잘했지만 저는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나 지역위원장들 비롯한 우리 당무위원들 중앙위원들도 참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번 혁신안은 우리 현역 의원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혁신 공천제도입니다. 맞으면 물갈이가 많이 될 수 있는, 의원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신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그런 공천제도 혁신안이었거든요. 그런 그 혁신안이라든지 이번에 마지막에 발표한 어떤 뭐 인적 쇄신 여러 가지 이런 혁신안들을 당 지도부와 조율해서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저는 뭐 제도 혁신 끝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더 근본적인 혁신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혁신위원회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그 공천제도 혁신안은 저는 대단히 그 훌륭하고 우리가 새롭게 정말 국민들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예. 끝입니까? 아니 또 있어요. 네. 이게 마지막으로 민주당 60년 역사로 이어지는 새정연의 매력은 당내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고 다만 결과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승복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정당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하고 이건 이제 질문이 아니니까 당부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추신이 붙어 있어요. PS. 언제나 당의 입장을 진지한 자세로 말씀해 주시는 진성준 의원님 정말 멋지세요. 에이, 그거 하려고 지금 쭉 끝까지 읽은 거야. 결론은 마지막이었어 지금. 앞으로도 편치 말아주세요. 네, 있어요. 그 다 아까 송지님이 예, 찍어요? 송지 씨가. 예. 그 질문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딱 하나만. 예. 아까 메일로 온 거. 메일로 온 거 한번 해주세요. 메일로 온 거. 두 가지인데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언제나 마음속에서 함께 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만 너무도 간절히 노 대통령님이 생각나고 그리울 때는 언제인가요? 하나. 그리고 저 같은 보통 사람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굽히시지 않고 소신껏 당과 당원을 이끌고 오신 저력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님이 때때로 생각이 나는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생각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냥 별거 아닌 그냥 아주 우연하게 그냥 불쑥 뭐 그런 거여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제가 이제 꿋꿋하게 잘 이렇게 버티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조금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에 늦게 뛰어든 거잖아요. 제가 뭐 지금은 당 대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거나 대통령이 되겠다거나 당 대표가 되겠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목표가 아니었고 그냥 우리 정치를 좀 바꿔야겠다. 그러려면 당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여의도 정치가 조금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으로 정치에 이제 뛰어든 건데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정치를 끝내게 되면 제가 정치에 뛰어든 것을 얼마나 후회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저는 이런 일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시간은 오랜만 아닙니까? 한 1시간 이상 자기 얘기를 쭉 하시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괜찮았습니까? 예, 뭐 자주 나오세요, 그러면. 아니 이 사실은 이게 조금 재밌어야 되는 건데 네. 우리 별로 재밌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게 좀 대표님 미안하죠. 저보다도 유머 감각이 있다. 근데 예.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1부는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우리 집남매 세 분은 고향 앞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네. 저는 진짜로 나타났다 2부로 문 대표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저희 정당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광고가 없는데 오, 요 광고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하는 광고입니다. 나를 위한 예산 내 손으로라는 캠페인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예산 마켓을 10월 5일에 오픈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을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죠. 이거 꼭 우리한테 좀 돈 좀 주세요. 저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2016년 내년이죠. 내년 100대 국민 예산을 선정해서 반영한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제도네요, 이거. 여러분들의 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요,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고요. 2주 정도 되네요. 2주고 웹 주소는 npadmarket.kr입니다. 이쪽으로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세 분 감사드립니다. 그 네. 약간 더 이게 더 해야 되는데 더 하십시오. 이게 정책 마켓은 거의 끝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을 우리가 구입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 당내에 그 기금도 마련하기로 네. 그렇게 다 결의가 되어 있어요. 구입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국민들이 아주 좋은 정책을 내주시면 돈을 돈 드린다는 주고 사겠다. 아, 사겠다. 예. 여기 달라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러분, 달라졌으니까 많은 지지 부탁드리고 꼭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세 분하고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잘 진짜 보내십시오. 안녕. 네. 진짜 안녕 벌써?